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자라고 합니다. 제 한 맺힌 사연 좀 들어주세요. 아들 선우가 제 곁을 떠난 지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림자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선우가 싸늘한 응급실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날 새벽, 제 세상의 모든 시계는 멈춰버렸으니까요. 봄 햇살이 아무리 따스하게 창문을 두드려도 선우의 온기가 사라진 집안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고 황량했습니다. 선우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실, 그 녀석이 가장 좋아했던 된장찌개의 냄새가 사라진 부엌, 이제는 발길조차 하기 두려운 선우의 방까지. 집안 모든 것이 거대한 슬픔 덩어리가 되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일은 고역 중의 고역이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마치 뾰족한 유리 조각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술 뜨다 말고 수저를 놓아버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요. 밤이 되면 선우의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선우야, 내 아들아, 엄마 여기 있는데 왜 대답이 없니? 어둠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금방이라도 엄마 왜 그래? 하며 방문을 열고 빼꼼히 얼굴을 내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헛된 기대와 절망이 뒤섞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탈진하듯 잠이 들곤 했어요. 잠이 들면 꿈속에서라도 선우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야속하게도 꿈조차 허락되지 않는 날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여진이는 장례 기간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슬픔에 잠긴 저를 위로하고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에서 저는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놀라울 정도로 빨리 평정을 되찾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그 슬픔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잘 짜인 연극 속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배우처럼 그 아이의 슬픔은 어딘지 모르게 피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모든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편한 감정의 잔가지는 쉬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여진이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보다는 차가운 계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 보였고, 그런 제 느낌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잿빛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들이 마치 제 마음속에 쌓인 시름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거대한 슬픔과 절망감에 그대로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어요. 차가운 물줄기에 손을 담그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릇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마찰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여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손님이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멋쩍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손을 수건에 대충 닦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진이는 어색한 미소를 입가에 걸친 채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그 아이의 옆으로는 처음 보는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칠고 날카로운 인상이 풍겨나왔습니다. 누구일까? 선우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기에 이렇게 불쑥 우리 집을 찾아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낯선 방문객의 등장은 가뜩이나 무거운 제 마음에 또 다른 돌덩이를 올려놓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예감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남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혈액이 일시에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끔찍한 느낌.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붉은 피로 얼룩진 그날의 참혹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줄기가 퍼붓던 어두운 국도, 처참하게 찌그러진 선우의 차, 아들의 가느다란 마지막 숨결, 그리고 빗속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던 바로 저 남자. 내 아들 선우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간 그 끔찍한 사고의 가해자, 강태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악마 같은 남자가 지금 내 눈앞에 내 아들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 집에 버젓이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도의 공포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저를 덮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쓰고 싶었지만 제 몸은 마치 두꺼운 얼음 속에 갇힌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가느다란 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진 눈으로 강태석의 얼굴과 그를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인 며느리 여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제 영혼은 끝모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내 아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순간에서 벗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지 그 과정은 마치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신발은커녕 양말조차 신지 않은 맨발로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에서는 거친 아스팔트의 냉기와 날카로운 감촉이 그대로 전해져 왔지만 그런 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온몸은 마치 열병이라도 앓는 사람처럼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독한 악몽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는 넋나간 표정으로 정처 없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왜, 어떻게? 라는 물음표들로 가득 차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선우 엄마, 괜찮으세요? 세상에, 맨발이시잖아요.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길 건너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던 옆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위아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제 초점 없는 눈빛과 엉망인 몰골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이 제 팔을 붙잡아 부축해 주시는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집으로 저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발을 닦아주시고 뜨거운 차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셨지요. 그 온기가 얼음장 같던 제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저는 비로소 조금씩 현실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뒤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그래, 그럴 거야.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강태석의 얼굴. 선우의 장례식장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의 모습. 경찰서 복도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던 그의 옆모습까지. 마치 제 망막에 낙인이라도 찍힌 것처럼 결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잊힐 리가 없지요. 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아니 내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의 얼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차를 마시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음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여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갑자기 그렇게 뛰쳐나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마치 예정된 약속을 어긴 사람을 나무라는 듯한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거니? 아, 태석 씨요. 지금 저랑 같이 있어요. 어머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태석 씨랑 같이 어머니께 선우 씨 보험금 문제 상의 드리려고 온 거였거든요. 일단 저희끼리 관련 서류들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을게요. 괜찮으시면 곧 들어오시겠어요? 보험금. 또다시 그 단어가 제 귀를 후벼 파듯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 그것을 내 아들의 숨을 끊어놓은 그 악마 같은 남자와 함께 상의하러 왔다고요? 그것도 선우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지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와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격앙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여진이는 제 격한 반응이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윽고 그 아이는 마치 감정이라곤 존재하지 않는 로봇처럼 차갑고 사무적인 어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런 상황이 마음 편하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태석 씨 얼굴 보는 거 괴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태석 씨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든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선우 씨 보험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고인이 된 선우 씨를 위해서도. 사죄? 진심으로 사죄하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란 말입니까, 저것이? 그리고 감히 선우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 들다니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궤변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힘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의문과 불길한 상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며느리 여진이와 사고 가해자 강태석. 단순히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며느리가 그 남자를 직접 데리고 온 것일까요? 왜 그들은 선우의 죽음 이후 이렇게 빨리 보험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대화와 태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동질감과 편안함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검고 질긴 의심의 덩굴이 싹을 틔우고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선우의 죽음 뒤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내야만 했어요.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그리고 내 아들에게 닥쳤던 그 끔찍한 일의 진실을 말입니다. 두 주먹이 저절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무겁디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는 여전히 여진이와 강태석이 나란히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를 보자 강태석은 마치 용수철이라도 달린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같은 것이 들려 있었지요. 오셨습니까? 갑자기 나가셔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염려로 가득 차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진심도 죄책감도 그의 눈빛에서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져 참을 수 없는 역겨움마저 치밀어 올랐지요.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님께 사죄드리고 싶으며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준비된 사죄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경멸스러웠던지 강태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그대로 지나쳐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등 뒤로 여진이의 당황한 기색과 강태석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어색하게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위선적인 공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가는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여진이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마치 독약이라도 탄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진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제 눈치를 살폈고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 살갑게 굴었지만 저는 철저히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강태석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집에 찾아와 제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귀를 막아버렸지요. 그는 분명 여진이와 함께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실체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여진이와 강태석이 잠들었을 거라고 확신한 후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 목적지는 선우의 방이었어요. 아들이 떠난 후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방. 하지만 이제는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무언가가 이 끔찍한 의혹을 풀어줄 작은 단서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우방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하고 마찰음을 내며 열리는 방문 너머로 선우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공간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우의 방은 모든 것이 아들이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책이 펼쳐져 있었고 옷장 문에는 선우가 좋아하던 축구팀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선우가 어릴 적부터 받아온 상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요. 그 하나하나에 아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어 저는 또다시 복받쳐 오르는 슬픔에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선우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일기장,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용돈 기입장. 특별할 것 없는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옷장과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하려 할 때쯤 책상 가장 아래쪽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쇼핑백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안을 살펴보니 몇 장의 백화점 영수증과 이제 막 포장을 뜯은 듯한 명품 여성용 핸드백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구매 날짜는 모두 선우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며칠 전후였고 구매자 이름은 백여진,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핸드백의 가격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가였어요. 선우가 살아있을 때 여진이는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늘 절약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싼 물건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물건들을, 그것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영수증 중 일부는 선우가 아직 살아있을 때 결제된 것도 있었습니다. 선우가 알았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지출이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영수증들은 분명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아니면 극도의 긴장감 때문인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갈증이 심해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여진이의 방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두런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그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확실히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요즘 우리 쳐다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졌어.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이러다 우리 계획 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잔뜩 신경이 곤두선 여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히 묻어나왔습니다. 걱정 마. 내 사랑,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설사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 어쩔 거야? 조금만 더 참으라고. 당신 말대로 보험금만 제대로 나오면 이런 답답하고 좁아터진 집구석 뜨는 거 시간 문제잖아. 그때까지만이라도 최대한 조심하고 평소처럼 행동해. 응?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만 안 들키면 돼. 알았지? 내 사랑이라니. 그리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니. 그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 깊숙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공모한 것 이상이었단 말인가. 내 아들 선우의 아내였던 백여진과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태석이 연인 관계였다니. 이 얼마나 참혹하고 기가 막힌 배신이란 말입니까? 보험금, 계획, 그리고 그 늙은이. 이제는 그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역겨운 애정 행각까지.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추악한 진실들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깊숙이 난도질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다 못해 역류하여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렬한 분노와 함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그 늙은이가 바로 나, 이 어미를 지칭하는 말이겠지요. 그래,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로 보이겠지. 저들의 저런 오만방자함, 늙은 어미가 뭘 알겠냐,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저 지독한 무시와 경멸이 아니고서야 어찌 감히 내 아들의 숨결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신성한 집에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저 악마 같은 자가 이토록 버젓이 드나들며 내 집안방을 차지하고 역겨운 사랑 노름까지 벌일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감히 내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그 아들의 어미인 나를 이런 식으로 능멸하고 기만하다니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과 울부짖음을 간신히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맛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이상 듣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의 추악한 진실까지도 남김없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현실이었고 제 아들 선우는 저 악마 같은 두 사람의 추악한 욕망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서도 칼날 같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저들의 가면을 벗기고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고. 선우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밝히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엿들은 여진이와 강태석의 대화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들의 추악한 계획, 그리고 저를 향한 경멸 어린 호칭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만 했어요. 저 악마들의 검은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선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라면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선우와 여진이의 관계나 여진이의 숨겨진 모습에 대해 무언가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어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민준이는 의아해하면서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오후에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민준이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사고 이후 처음 보는 민준이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마 민준이 역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상실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착잡한 표정으로 커피 잔만 의미 없이 만지작거리던 민준이는 제가 조심스럽게 여진이의 최근 행동과 강태석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우가 살아있을 때 사실 여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 심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여진이는 겉으로는 알뜰하고 살림 잘하는 착한 며느리인 척 행동했지만 뒤로는 선우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사치를 부렸고 선우 몰래 여기저기서 카드빚을 끌어다 쓰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선우와 크게 다투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요. 심지어 선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액의 사채까지 빌려 쓴 정황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진이가 워낙 돈 씀씀이가 해펐어요. 선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그래서 선우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여진이는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돈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렸으니까요. 민준이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내 아들 선우. 그런 아들이 저런 속물 같은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선우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진이랑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요. 뭔가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이혼까지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마지막 말은 제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선우가 정말로 여진이와의 이혼을 결심했었다면 그것이 이번 선우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진이가 선우의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민준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반드시 이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준이와 헤어진 후 저는 곧장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열람했던 선우의 사고 기록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형사는 또다시 찾아온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의 간절한 심정을 이해했는지 별다른 말 없이 관련 서류들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처럼 사고 기록철에 코를 박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석의 최초 진술서, 사고 현장 약도, 양 차량의 파손 상태를 기록한 보고서, 그리고 극소수의 목격자 진술서까지. 모든 내용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들로만 가득 찬 서류 뭉치로 보였지만 2번, 3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석은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사고 현장에 남겨진 스키드 마크의 형태는 급제동 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순간적으로 가속을 한 듯한 짧고 강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또한 선우의 차량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충돌 각도, 역시 단순한 차선 변경 중의 부주의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지점을 노리고 충돌한 것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인 각도였어요. 그리고 사고 현장 약도를 살펴보던 중 저는 결정적인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 교통량이 거의 없는 외곽 도로였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심야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극히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강태석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진술서에는 목적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정황이 너무나도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공포와 분노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된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선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선우가 평소에 아끼며 사용하던 노트북을 켰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선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배경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또다시 울컥 눈물이 솟아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선우가 사용하던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파일, 사진 폴더,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제 눈에 블랙박스 자동 백업이라는 이름의 의문의 폴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더블 클릭하자 그 안에는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선우의 사고 당일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영상 파일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일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일까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비장한 각오로 마우스 커서를 그 파일 위로 옮겨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은 마치 쇠사슬처럼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선우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클릭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몇 번의 깊은 심호흡 끝에 저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익숙한 선우차의 내부 모습과 함께 어두컴컴한 전방 도로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시간은 사고 발생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선우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며 여유롭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에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지만 저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적한 국도를 달리던 선우의 차 뒤로 검은색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검은색 SUV 차량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선우의 차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나란히 달리더니 아무런 경고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선우 차의 운전석 측면을 향해 핸들을 꺾어 무자비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선우의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화면은 격렬하게 흔들리다가 이내 암전되었고 그와 동시에 선우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부서지는 금속음이 뒤섞여 제 귀를 찢는 듯했습니다. 아들아 선우야.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착한 아들이 저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단 말인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저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이성을 되찾으려 애쓰며 사고 직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낸 검은색 SUV, 바로 강태석의 차는 선우의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강태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선우의 차로 다급하게 달려가는 대신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블랙박스에 녹음되지 않았지만 멀리서나마 보이는 그의 표정에서는 사고를 낸 사람에게서 응당 보여야 할 당황스러움이나 죄책감, 혹은 공포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어렵고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듯한 미묘한 안도감과 흡족함 같은 것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섬광이 일었습니다. 강태석의 그 전화 통화 상대는 바로 며느리 백여진일 것이라는 강렬하고도 불길한 확신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된 사건이었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노린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와 함께 살을 애는 듯한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영상을 증거로 삼아 저 악마들의 추악한 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야 말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다고 피눈물을 삼키며 굳게, 아주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밤새도록 몇 번이고 돌려보았던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민준이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제가 직접 발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한 메모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길이 향한 곳은 수소문 끝에 알아낸 정의롭고 양심적인 변호사로 법조계 내에서도 평판이 자자한 박철민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박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아들 선우에게 닥친 끔찍한 일과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며느리와 사고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제가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침통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고, 제가 내민 블랙박스 영상을 묵묵히 확인한 후에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깊은 한숨과 함께 참지 못할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니, 그리고 어머님 말씀을 종합해보니 이것은 절대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히 의도된 충돌이며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박 변호사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며느리와 강태석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단호하고도 믿음직스러운 모습, 그리고 진심으로 제 아픔에 공감해주는 따뜻한 눈빛에 저는 오랜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외롭고 고독했던 싸움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이었지요. 어쩌면 정말로 선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혹은 제가 무언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는지, 그날 저녁부터 여진이와 강태석의 압박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노골적이고 교활하게 변해갔습니다. 강태석은 밤늦게 술에 취한 척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어머님, 제가 정말 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에 호소하려 들었습니다. 여진이는 한술 더 떠서 차분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냉랭한 목소리로 저를 회유하거나 때로는 은근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 심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괜한 일 크게 벌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선우 씨도 하늘나라에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다투는 모습 보시면 마음 편치 않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보험금 받고 태석 씨 진심 어린 사과 받고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돌아가신 선우 씨를 위해서도 그리고 남은 저희들을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제발. 그들의 역겨운 위선과 뻔뻔한 거짓말은 제 귀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저를 막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의 의심과 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제 아들 선우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곧 저 악마들의 두꺼운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 선우의 이름으로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박철민 변호사님과의 면담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동시에 그 빛이 만들어내는 짙은 그림자 또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며 섣부른 행동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백여진과 강태석, 그 두 인간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기 전까지는 제가 그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셨죠. 그들의 의심을 사는 순간 어렵게 잡은 증거의 실마리마저 놓칠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제 심정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고 아들의 원한을 외치고 싶었지만 선우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 악마들에게 가장 확실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성과 냉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와 복수심을 몇 번이고 삼키며 저는 박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차갑고도 치밀한 연극을 시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안방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 깊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애써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듯한 위태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서였죠. 여진이가 차려놓은 아침 식탁에는 어김없이 강태석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집이 자신의 집이라도 되는 양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였어요. 제가 식탁에 앉자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동시에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의아함, 그리고 일말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며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마른 반찬에 겨우 손을 뻗었습니다. 밥알은 여전히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억지로 몇술 뜨는 신용을 했습니다. 숨막히는 어색한 침묵이 식탁 위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먼저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여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탐색의 가시가 숨겨져 있었죠. 어머니 오늘 안색이 조금은 좋아 보이시네요. 입맛이 좀 돌아오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뭐 특별히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있으시면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네. 그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안도감과 함께 제 갑작스러운 변화의 진위를 떠보려는 듯한 교활함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며 마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나지막이 그리고 아주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도 그만 마음을 좀 추슬러야 하지 않겠니?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구나.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여진이와 강태석의 눈빛이 파도처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제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끈질긴 회유와 압박이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 숨기지 못할 만족감을 얼굴에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강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과장된 몸짓으로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거의 비굴할 정도로 살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속으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걸치며 그가 건네는 반찬을 받아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망연자실했던 시어머니에서 마지못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뜻에 순응하려는 나약한 피해자 가족의 역할로 말입니다. 그들의 경계심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누그러졌고 제 앞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거침없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하는 빈도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호칭 뒤에 숨겨진 경멸과 조롱을 저는 똑똑히 느끼고 있었지만요. 그 사이 박철민 변호사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직접 자신들의 추악한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나 최소한 범행을 공모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을 녹음하여 법적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의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를 건네주시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아주 꼼꼼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녹음기의 성능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그것을 몸에 지니고 저 악마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 신변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박 변호사님은 또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떠벌리도록 유도할 효과적인 미끼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끝이 없어서 더 큰 금전적 이익 앞에서는 아무리 교활한 자들이라도 이성을 잃고 경솔한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라는 것이 변호사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선우 앞으로 들어놓았던 기존의 생명보험 외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선우 몰래 따로 들어두었던 거액의 상속형 보험이 하나 더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런 보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선우의 사망보험금에 눈이 멀어 있는 저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도 현실적인 미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들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를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이 위험한 도박에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획 실행일은 인적이 드문 주말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여진이와 강태석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가롭게 TV를 시청하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 마치 무언가 아주 중요한 서류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처럼 안방과 작은 방을 부산스럽게 오가며 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에게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상하다. 분명히 이 서류함 근처에 잘 보관해 두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네. 선우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증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말이야. 그게 액수가 꽤 큰 거라서 그걸 찾아야 나머지 보험금 신청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큰일이네 정말. 제 의도된 혼잣말을 들은 여진이와 강태석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세워지는 것이 제 등 뒤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더니 이내 강태석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마치 걱정이라도 된다는 듯 점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무슨 보험 증서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이라도 또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선우 앞으로 가입된 보험은 그 생명보험 하나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감과 함께 혹시라도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까 염려하는 초조함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은 아마 모를 걸세. 이건 내가 우리 선우 아주 어릴 적부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적금 붓듯이 꼬박꼬박 부어왔던 특별한 보험이라네. 그래서 증서도 내가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지. 액수가 아마 자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보험금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많을 걸세. 제 마지막 말에 여진이와 강태석의 두 눈은 보석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탐욕의 불꽃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작게 벌린 채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제게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이럴 수가. 흥분과 탐욕으로 상기된 여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내는 역겨운 광경을 애써 외면하며 미리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둔 초소형 녹음기의 아주 작은 녹음 스위치를 다른 손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바른 위험한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욕망에 눈이 먼 어리석은 사냥감들이 그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들어와 목을 내밀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과 기대,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 계획이 성공하기를, 선우의 억울한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공들여 던진 숨겨진 거액의 보험금이라는 미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날 이후 백여진과 강태석은 그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같은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밤낮 없이 들뜬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듯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마치 이미 그 돈을 손에 넣기라도 한 것처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허황되고 사치스러운 계획들을 늘어놓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최대한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녹음하기 위해 박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여러 개의 초소형 녹음기를 집안 곳곳, 예를 들어 거실 소파의 낡은 쿠션 밑이나 주방 찬장의 양념통들 사이, 혹은 책장의 두꺼운 책들 틈새처럼 그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으면서도 목소리는 선명하게 포착될 수 있는 장소에 번갈아가며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 그들의 추악한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심한 두통과 몸살 기운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신경과 귀는 온통 방문 너머 거실의 동태에 촘촘하게 집중되어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했던 대로 거실에서 여진이와 강태석이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나타난 그 거액의 보험금 액수를 자기들 멋대로 추측하며 한껏 들뜬 목소리로 시시덕거리는 듯 하더니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술까지 한두 잔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왔던 검고 추악한 손해를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치해둔 녹음기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꼬장꼬장한 늙은이가 그렇게까지 큰 돈을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두고 있었을 줄이야. 진짜 사람은 겉만 봐서는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 답답한 집구석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고생 안 하고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아쉽네, 아쉬워. 강태석의 목소리에는 아직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과 함께 저에 대한 깊은 경멸감과 조롱이 짙게 묻어나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제가 자신들의 안락한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라도 되는 양 느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자기도 참. 그래도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어쨌든 이제 정말로 거의 다 왔어. 자기야, 그 보험금만 우리가 제대로 손에 넣으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하고 냄새나는 집구석이랑은 완전히 영원히 끝이라고. 당신이 그때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만 잘해줬어도, 아니 애초에 선우 씨만 없었더라면 우린 진작에 훨훨 날아다니면서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었을 텐데. 정말이지, 조금만 더 참자고. 여진이의 목소리는 혀 짧은 소리를 내며 교태를 부리는 듯 교활했고, 제 아들 선우의 이름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는 그 극도의 뻔뻔함에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철이라는 단어와 선우 씨만 없었더라면 이라는 말은 그들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다음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모든 게 우리가 처음 세웠던 계획대로 아주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잖아. 그때 그 재수없는 블랙박스 영상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것도 지금 와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거의 다 사라졌을 테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 솔직히 그 늙은이가 갑자기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것도 뭐 이젠 다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 자세로 나오는데 설마 끝까지 버티려고 하겠어?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강태석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우차의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방법까지 미리 다 생각해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 변호사님을 만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정보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방자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공로를 치하하며 추악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만 우리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면 우리는 정말로 평생 동안 돈 걱정 같은 건 안 하고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정말이지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간다니까.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다 했어? 그 멍청한 놈한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하고 결국엔 그 인간 명의로 된 보험금까지 몽땅 다 타낼 계획을 세우다니 말이야. 당신은 정말 무서운 여자야, 백여진. 그까짓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빌빌대는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뭘? 그리고 그 인간. 생긴 것만큼이나 순진하고 멍청에 빠져서 조금만 잘해주고 비위 맞춰주면 좋다고 해벌쭉해서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왔잖아. 아무튼 이제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니까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건 미리 할 필요 없어. 지금은 저 고집센 늙은이 비위나 적당히 잘 맞춰주면서 문제의 그 추가 보험금이나 한 푼이라도 더 빨리 타낼 궁리나 하자고. 알겠어, 자기? 그들의 대화는 한편의 저질스럽고도 추악한 범죄 드라마의 대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끔찍하고 역겨웠습니다. 제 아들 선우를 향한 그들의 지독한 기만과 배신, 선우의 목숨값을 흥정하는 듯한 냉혹한 계산, 그리고 단 한 톨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철면피 같은 뻔뻔함에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여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지옥 같은 대화가 제 손안의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담기고 있다는 사실에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악마들의 두껍고도 역겨운 가면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밤새도록 녹음된 내용을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박철민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 긴급히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제가 건넨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고는 흥분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 녹음된 대화야말로 아들의 죽음이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들의 악랄한 계획과 고의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히 증명하는 실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 선우차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 파일, 백여진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채무 관계를 보여주는 각종 영수증과 은행 거래 내역들, 선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민준이의 상세한 진술서, 그리고 이번에 기적적으로 확보한 강태석과 백여진의 범행 공모 대화가 담긴 결정적인 녹취록까지 빠짐없이 챙겨 즉시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담당 형사에게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저희가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제 아들 선우의 죽음이 결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악랄하고도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공식적인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희가 제시한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부터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특히 강태석과 백여진의 추악한 대화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을 직접 들었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모든 증거 제출과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설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기다림과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마침내 경찰로부터 박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어 백여진과 강태석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가슴 뛰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맞춰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던 백여진과 강태석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먹던 과일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제 아들 선우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중대 혐의, 그리고 거액의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알리자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요. 이건 명백한 함정이라고요. 어머니가 다 꾸민 일이시죠?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백여진은 붙잡힌 상황에서도 히스테릭하게 악을 쓰며 저를 향해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 저 여자가 시킨 일이라고요. 억울합니다. 이거 놓으세요. 강태성 역시 격렬하게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추악하고도 두꺼웠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아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격렬한 감정들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제 아들 선우의 처절했던 억울함을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뜨겁고도 짜디짠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우야, 보고 있니? 엄마가 해냈어. 엄마가 드디어 해냈단다. 백여진과 강태석, 그 두 악마가 차가운 수갑을 차고 형사들에게 끌려나간 후 세상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렴치하고도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한 이야기로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연일 경쟁이라도 하듯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내며 사건의 전말을 대서특필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그들을 향한 대중의 분노와 저주, 그리고 온갖 억측과 루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어머니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끔찍한 음모의 한가운데 놓였던 핵심 피해자로 신분이 바뀐 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사회적 관심과 혼란 속에서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그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제게는 또 다른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과연 내가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저 악마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감정이 격해져서 일을 그르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지만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많은 방청객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저를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의 준엄한 개정 선언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죄수복 차림의 백여진과 강태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자 애써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 한번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며칠 사이 그들은 구치소 생활이 꽤나 힘들었는지 눈에 띄게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간간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는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음흉하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묻자 검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바탕으로
그들의 계획적이고도 악랄했던 범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선우를 차가운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 대가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던 그들의 끔찍한 계획과 실행 과정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될 때마다 법정 안은 깊은 침묵과 함께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찬 술렁임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백여진과 강태석은 자신들의 변호인을 통해 제기된 모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고, 심지어 강태석은 모든 것이 백여진의 끈질긴 강요와 교묘한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었다며 자신도 백여진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파렴치하고도 역겨운 연기를 태연하게 선보였습니다. 백여진 역시 조금도 지지 않고 자신은 강태석의 괴롭힘과 집착에 시달리며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하고도 지저분한 책임 공방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은 제게는 살을 애는 듯한 또 다른 형태의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들은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자 피해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증언대에 서야만 했습니다. 처음 증언대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저 악마들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감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싸늘하게 식어있던 내 아들 선우의 억울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저는 간신히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사실들을 최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던 그날 새벽에 참혹했던 기억에서부터 며느리 백여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가해자 강태석을 집으로 데리고 왔던 그 충격적인 순간, 그 이후 계속되었던 그들의 의심스럽고도 부자연스러웠던 행동들, 그리고 그들의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 그날 밤의 생생한 녹취 내용까지. 제 증언이 하나하나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함께 억눌린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백여진과 강태석은 초조하고 불안한 듯 서로의 눈치만 살피거나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철민 변호사님은 제가 증언하는 동안 시종일관 저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 이어진 변론 과정에서는 마치 날카로운 창과 견고한 방패처럼 그들의 거짓 주장과 위선적인 변명을 조목조목 철저하게 반박하고 논파해 나갔습니다. 검사 역시 송곳처럼 예리하고도 집요한 질문으로 그들의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며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재판이 회를 거듭하며 진행될수록 그들의 추악하고도 탐욕스러운 민낯과 과거 행적들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한 겹 한 겹 벗겨지며 더욱더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우가 백여진과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적절하고도 깊은 내연 관계를 이어왔으며 처음부터 오직 선우 명의로 된 약간의 재산과 그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사망 시 지급될 거액의 보험금만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 선우의 착하고 순수한 성품과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을 철저히 이용했고 결혼 생활 내내 선우를 감쪽같이 속이며 뒤로는 선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선우가 우연한 기회에 그들의 부정한 관계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 속에서 괴로워하며 백여진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제 아들 선우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그 끔찍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는 참혹한 정황까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추악하고도 잔인한 진실들이 법정에서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저는 제 아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을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듯한 격렬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 선우는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처참하게 버려졌던 것입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공부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이 극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양심 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함께 경악하며 분노했고,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엄벌 촉구 탄원서가 전국 각지에서 법원으로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는 수많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지지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일부 몰지각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자극적인 기사 내용만을 보고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심지어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저의 깊은 아픔을 한낱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입에 담지 못할 악의적인 댓글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배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무력감과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끼며 밤새도록 홀로 숨죽여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박철민 변호사님과 친아들처럼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선우 친구 민준이, 그리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이 길고도 험난하며 고통스러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제 한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웠지만 그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야만 하늘나라에 있는 제 아들 선우의 상처받은 영혼이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길고도 지루했던 법정 공방의 시간이 마침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판결이 내려지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재판 과정은 제게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과 피를 말리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반드시 저 악마 같은 두 인간이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는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아주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법정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방청객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차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였고 숨막힐 듯한 무거운 긴장감이 법정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역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박 변호사님이 미리 맡아둔 방청석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의 엄숙한 개정 선언과 함께 검사의 최종 논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전의 공판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냉철하고도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마치 정의의 화신이라도 된 것처럼 격정적이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피고인 백여진과 강태석의 계획적이고도 잔혹했던 범행 동기와 그 구체적인 실행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한절코 유능했던 생명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히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겨진 무고한 가족들이 평생 동안 겪어야 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상실감에 대해 열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역설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무참히 짓밟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정의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그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행위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겁고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바로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과 함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검사의 그 단호한 외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서 백여진과 강태석의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재판부의 동정심을 얻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보려는 듯 궁색하고도 설득력 없는 변명과 진정성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초라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피고인들이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과 불우한 환경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와 정황이 그들의 극악무도한 죄를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변론은 그저 공허하고도 처량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 진술의 기회에서 강태석은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방청석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그야말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악어의 눈물쇼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어떤 몸짓과 눈물 속에서도 단 한 방울의 진심 어린 뉘우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는 교활한 계산만이 번득일 뿐이었습니다. 백여진은 한술 더 떠서 끝까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강태석에게 떠넘기려는 비겁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석의 집요한 협박과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무력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는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을 외면하고 더러운 거짓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죄를 포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장의 판결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무거운 입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주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재판장은 낮고도 엄숙하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준비된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백여진과 강태석이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인 제 아들 김선우를 의도적으로 차가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재판 과정에서의 여러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그 어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명백하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의 범행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잔혹하기 그지없고 재판 과정 내내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들에게는 우리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의미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준엄하게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먹게 할 것 같은 마지막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주문, 피고인 백여신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 강태석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장의 그 서늘하고도 단호한 선고가 법정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백여진은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대로 실신하며 피고인석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고, 강태석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괴성을 지르며 격렬하게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법정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비참하고도 처절한 최후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는 제 두 눈에서는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마치 봇물 터지듯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과 허탈함,
그리고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제 하나뿐인 아들 선우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한심한 어미의 처절한 회한과 이제라도 아주 조금이나마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미안함이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산산조각 나며 가슴 속에서 와르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격렬한 해방감과 함께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깊은 탄력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법정 건물을 나서며 힘없이 올려다본 하늘은 마치 제 아들 선우의 해맑은 미소처럼 유난히도 맑고 투명하게 푸르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내 아들 선우의 이름을 아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선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조금은, 아주 조금은 편안히 눈을 감고 쉴 수 있겠니?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무런 대답도 그 어떤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선우가 저 높은 하늘 그 어딘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며 저에게 고맙다고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악마들의 더러운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직 제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며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 끔찍한 상처가 언제쯤이나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 아들 선우를 위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울고 내일부터는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하늘에 있는 내 아들 선우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길고도 참혹했던 재판이 모두 끝나고 백여진과 강태석, 그 두 악마가 법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 차가운 철창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제 삶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공허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 지냈어요. 제 아들 선우의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텅 빈 집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의 공간이었고 지난 몇 년간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하고도 잔인했던 기억들은 밤마다 생생한 악몽이 되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과연 내가 이 모든 고통과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제 삶의 의미도 살아갈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주고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준 것은 다름 아닌 제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이었습니다. 박철민 변호사님은 이 사건이 법적으로 모두 종결된 이후에도 마치 친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을 대하듯 주기적으로 제게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으셨고 제 아들 선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민준이는 마치 제 친아들이라도 환생한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더 살갑고 헌신적으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고 가끔은 선우와 함께 했던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저를 웃음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를 비롯한 오래된 동네 이웃분들 역시 제가 혹시라도 끼니를 거를까 염려하여 말없이 문 앞에 정성껏 만든 반찬거리를 가져다 놓으시거나 산책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계산 없이 순수하고도 진심 어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고
저는 그 덕분에 깊고 어두웠던 절망의 늪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빠져나와 다시 한번 망가진 일상을 회복하려는 아주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그 소중한 사실이 꺼져가던 제 삶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늦가을의 어느 맑은 날, 저는 곱게 싼 음식과 따뜻한 차, 그리고 선우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사들고 아들이 잠들어 있는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선우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다가 저는 마치 선우가 제 바로 옆에 가만히 앉아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고 담담하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처럼 반복되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깊은 절망감 속에서 오직 진실 하나만을 밝히기 위해 홀로 외롭고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그 수많은 밤들. 그리고 마침내 저 악마 같은 두 인간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그 마지막 결과까지.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그렇게나 무겁게 저를 짓누르던 마음의 짐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우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과 깊은 슬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만 갇혀 살지 않겠다고. 언젠가 선우가 저 높은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볼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더욱더 씩씩하고 의미 있게 살아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 선우의 이름으로 아주 작지만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꿈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린 학생들을 후원하는 작은 장학회를 만들거나 평소 선우가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사랑했던 길 잃은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소에 찾아가 정기적으로 부족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 선우가 그 짧디짧은 생을 통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그 따뜻하고도 순수한 마음과 조건 없는 사랑을 이제는 제가 대신해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하늘에 있는 내 아들 선우를 영원히 기억하고 가슴 깊이 추모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의미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과거의 그 끔찍했던 아픔과 상실감을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겠지요. 제 아들 선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애틋한 사랑은 아마도 제가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뜨거운 불씨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을 가슴 한편에 온전히 끌어안고도 남은 제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힘과 용기가 제 안에서 조금씩이나마 생겨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지옥 같았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 그 밑바닥을 똑똑히 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고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와 조건 없이 건네는 따뜻한 인간적인 연대의 소중함 또한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 선우는 그토록 짧고도 안타까운 자신의 생을 통해 제게 그 모든 값지고도 소중한 삶의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호련히 떠나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우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그 소중한 가르침들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새기며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제 삶의 다음 장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열어갈 준비를 하려 합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커튼을 젖히자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따스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내 아들 선우가 저에게 엄마, 이제 괜찮아. 힘내. 라며 환하게 웃으며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아주 오랜만에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지만 저는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제 두 번째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또다시 웃고, 때로는 울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 선우가 언제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저와 함께하며 저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